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도 매우 추워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전국 상황도 여러 가지로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치 않을 텐데 이렇게 용산 특강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 회장님, 또 전쟁기념사업회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꼭 8년 전에 2016년 12월 이맘때쯤에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백승주 회장님 모시고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방미 특사단 단장 자격으로 3박 5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온 그런 일이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벌써 8년 전입니다. 지금 트럼프 2기 출범이 오늘 기준으로 보면 꼭 한 달 뒤거든요. 1월 20일 날 출범이 되는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있는 플로리다 마로라고 리조트에는 아베 수상의 사모님이 부인이 다녀가시고 캐나다 총리부터 시작해서 동맹국가는 물론이고 많은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트럼프 당선인을 만나기 위해서 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특히 최근에 트럼프 출범 100일이 아니라 100시간 내에 모든 것이 결정될 거다. 한국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이 매우 안타깝게도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되는데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아무튼 트럼프 1기의 새누리당의 방미 특사단장을 맡았던 그때의 경험 그리고 그때 있었던 상황을 좀 소개도 해드리고 또 우리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행인 건요, 우리 민간인 차원에서 기업들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민간 기업에서 방미단을 만들어서 기민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서 정부가 미처 하지 못한 일들, 정치권이 하지 못한 일들은 또 민간 기업인들이 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야,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구나. 정부와 정치권이 못하면 기업인들이 또 국민들이 이렇게 응원 속에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떼어주고 있구나. 그래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신세계의 정동진 회장이 마로라고에 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워낙은 19일 날 들어오게 되는데 20일로 연기했답니다. 근데 신세계의 정용진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아드님하고 아주 굉장히 친해서 벌써 4번이나 만났다고 하고, 이 기독교 관련돼서 종교적으로 교감이 깊어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아메리카 퍼스트만 주장하고 있으니까 정용진 회장께서 코리아 퍼스트도 좀 얘기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20일 날로 연기한 거 보면 만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굳이 이틀 연기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용산 특강에 오면서 뉴스를 듣고 야, 이거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져보고 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우리의 입장이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잘 전달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봤습니다. 그 8년 전하고 꼭 데자뷰예요. 정치 상황이나 한미 현안 관계나 어쩌면 이렇게 같을 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8년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9일 날 탄핵을 되셨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5일 날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거의 같은 시기예요.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그렇게 됐고 또 2기 때 출범을 앞두고 또 이렇게 됐습니다. 너무나 흡사한 상황이라 참 뭐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착잡한 마음인데 아무튼 그게 현실이고요. 또 한미 간의 현안에 대해서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 당시 저희가 방미 특사단이 갈 때 당면이라는 문제가 세 가지가 큰 이슈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 북핵 문제, 해법을 한미 간에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그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나 또 미 의회 그 상원 하원의 지도자들, 또 싱크탱크 책임자들, 정부의 관리들 이런 분들한테 이제 설명하는 우리 특사단이 설명하는 이런 시간이었는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은 별 차이가 없어요. 북핵 문제 관련돼서도. 두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인상 문제 관련해서도 큰 차이가 지금 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한미 FTA 문제인데 그 당시에도 한미 FTA가 트럼프 대통령이 불공정한 협정이다 해서 개정을 요구했었는데 지금도 그것이 뭐 이번에도 또 그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 전에 트럼프 1기 때 한미 간 현안이었던 북핵 문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협상 문제, 그 경제 문제, 한미 FTA 이것이 똑같아요. 거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1기 때 그 방미 특사 단위가 활동한 것들을 좀 소개해드리고 트럼프 2기 때 이렇게 대응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곁들여서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당시 제일 큰 현안은 역시 북핵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북핵 문제는 아시다시피 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그 안보 위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이 그 당시에 후보 시절 때 자기가 당선이 되면 김정은을 초청해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핵담판을 짓겠다. 이렇게 그 당시 1기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당선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좀 불안했던 것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햄버거 회담이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면은 마음이 놓일 텐데 사실 북한의 비핵화보다도 핵 동결 쪽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이 패싱되는 거죠. 북핵의 안보, 북핵 문제의 가장 큰 당사자는 대한민국인데 미국과 북한이 우리를 패싱하고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로 간다면 우리는 고스란히 북한 김정은 정권 핵 인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염두에 두고 그 당시에 이제 방미를 했던 거죠. 그 1기 때 저희들이 그랬어요. 가서 모든 만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수위원들, 상하원의 의회 지도자들, 싱크탱크 책임자들에 대해 하는 얘기가 마침 그때 2016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2016년에 2차례나 했습니다. 핵실험을. 1월 달에 하고 9월 달에. 저희들이 갔을 때가 1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2016년에 이미 2번 핵실험을 한 상태에서 우리 방미 특사단이 갔기 때문에 그 당시 북핵 문제가 가장 큰 저희들의 이슈 중에 하나였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또 사명감을 가진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트럼프와 김정은이 햄버거 회담에 대한민국이 꼭 참여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패싱하면 안 된다. 같이 햄버거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 햄버거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가 반드시 돼야 된다. 만약에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핵 동결로,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의 김정은의 핵이 미국에까지만 도달하지 않는다면, ICBM에 장착된 핵탄두가 12,000km를 넘어서 미국 본토에만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 선에서 적당히 동결을 시켜버리는 그런 뉘앙스를 가진, 그러한 의미를 가진 회담을 얘기했어요. 거기다가 추가로 무슨 있었냐?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한민국이 더 추가 비용을 추가로 더 늘리지 않으면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후보 시절에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뭐가 됩니까? 그냥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핵 대응 관련된 여러 가지 군사상의 그 대응 방안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핵우산이 완전히 접히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수위원 드리려고 저 의원들한테 거듭 얘기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그에 맞서서 전술핵을 재배치하던, 아니면 한미가 핵 공유를 해서 한반도에 핵 균형을 통한 공포의 균형이 일어나야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도발이라는 핵무사일이라는 이런 무력 도발을 하지 않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주장을 저희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에는 만약에 트럼프 김정은 간에 저희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그냥 현재 수준으로 동결이 간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도 자체 무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아질 거고, 우리 정치권도 그런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켜야지, 그걸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미국의 핵우산이 접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그냥 받아도 된다는 건지,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돼서는 끊임없이 이러한 입장, 북한이 반드시 비핵화해라, 안 되면 우리도 전술핵, 미국이 철수했던 전술핵 재배치하고, 나토 동맹하고 미국이 핵 공유하듯이 왜 한미 동맹은 핵 공유 못하는 이유가, 한미 동맹이라고 나토처럼 핵 공유를 못하는 법이 없지 않냐. 한미도 핵 공유하자. 이것도 안 된다면 우리는 자체 무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다니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만났던 많은 의회 지도자들, 의원들이죠. 그리고 싱크탱크 책임자들이 상당히 저희들 의견에 경청하고 공감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럴만도 하다.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불안하겠냐. 저렇게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자비하게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있는데 자기들 같아도 불안하겠다. 이런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급기야 몇 명 의원들은 한미 핵공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기어코는 얼마 전에 미국의 상원의원이 한미 핵공유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국의 의회 지도자나 싱크탱크에서도 북한의 고도화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어느 정도 우리의 주장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시간이었다라는 소개를 드립니다. 만약에 그때 아무런 얘기 안 하면요, 모릅니다, 사실. 계속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의 인수위원이 됐던, 또
싱크탱크의 책임자가 됐던 우리의 입장을 가서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래야지. 그러지 않으면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그냥 진짜 코리아 패싱하는 겁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모든 결정을 한다면 참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무엇이 있었냐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방위비 협상이라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주한미군이 약 28,500명 정도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한 35,000, 일본에 한 55,000가 정도, 그죠? 56,000 정도 주둔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파견되어 있는 세계 속에 있는 미군들의 규모가 이제 이럴진데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그 주둔 비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돈을 참 많이 버는데 미국과의 무역에서도 흑자를 많이 버는데 너희들은 안보 무임승차한다. 지금 내는 돈은 너무 적다. 더 내라. 이렇게 트럼프는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1기 때요. 그 당시 한 10억 불 정도가 우리가 내는 주둔 비용 부담액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그 당시 당선인이 무려 5배를 더 내라고 합니다. 50억 불을 내라. 50억 불. 그러니까 뭐 적당히 협의해서 물가 상승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양국이 이제 협상을 해서 결정하는 건데 트럼프는 무조건 5배를 내라는 겁니다. 확 치고 나가는 거죠. 확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트럼프 일기 때 특사단이 방문했을 때 첫날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먼저 간 곳이 헤리티지 재단이었어요. 그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의 보수주의, 그 보수를 대표하는 싱크탱크인데 그 이사장이 존 필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 고문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특사단이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 저희들이 방문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에 차이밍 총통하고 통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한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미중 정상회담을 하기로 해놓고 대만 총통하고 통화를 한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냐? 시진핑 주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두 개의 중국 아닙니까? 원차이나가 시진핑 주석, 중국의 일관된 외교 정책이고 핵심적인 그 중국의 입장인데 대만 총통하고 통화했다는 거는 내가 대만을 인정한다. 대만하고도 거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트럼프가 취한 거잖아요. 그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존 필러 고문한테. 아니 그래 시진핑을 만나게 해놓고 대만 총통하고 통화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희 그랬더니 존 필러 고문의 답변이 뭐라고 하냐. 그게 바로 트럼프의 협상 기술이라는 거예요. 트럼프는 협상할 때 상대방의 급소부터 확 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진핑을 만나기 전에 대만 총통하고 통화했던 거는 시진핑의 급소를 찔른 거죠. 그럼 이제 정상회담 할 때 시진핑은 그 머릿속에 그것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 트럼프의 협상 기술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우리 방위비 협상과 관련돼서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도 10억 불인데 보통 그럼 50억 불을 내라는 거예요. 5배를 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 가지 물가 인상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데 무조건요 5배 내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제 20억 불로 줄였다가 10억 불 조금 넘는 수준으로 타결이 됐는데 그것도 트럼프의 그 협상 기술이다. 여기 이제 우리 백승조 회장님께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문제를 그 당시 특사단으로 우리 백승조 회장님이 담당을 하셨어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 방위비 협상 문제는 이제 국방부 차관도 지내시고 대한민국의 최고 안보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담해서 당시 특사를 맡으셨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신 게 기억나는 게 아니 일본이 한 2% 정도 내고
그다음에 GDP 전체 GDP 국방비를 한 2% 정도 내고 나토도 한 뭐 그 정도 내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한 2.5% 낸다. 전체 GDP 방위비 지출액이 상당히 대한민국은 많이 내는 거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과 한미연합 이 최강의 전력이 극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미국의 국익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우리는 다른 동맹국에 비해서 충분히 방위비 분담금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있는 인수위원들이나 의원들이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얘기하니까 다 설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한국이 일본이나 독일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과 비교해서 GDP 대비 충분히 그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구나. 설득이 되는 거죠. 그냥 막 우리가 가서 무조건 뭐 우리도 못 나겠다. 충분히 뭘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수치를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백승주의 협상기술. 뭐였냐면, 저희도 그때 재밌게 웃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틀림없이 받고 싶어 할 거라는 거예요. 네? 북한 핵 문제 해결하면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을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면 당신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 거다. 그럼 얼마 좋으냐. 그 얘기 하시더라고. 본인의 적극적인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동력을 부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특사 역할을 아주 단단히 하셨는데 그 바람에 많이 부드러워지고 미국 의원들이나 그 인수위원회 핵심 멤버들이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트럼프 행정부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2명이나 만났어요. 탐 니들이라는 분하고 마샬 블랙번이라는 의원을 만났는데 그 미국에서 인수위원회 구성되면 외국 특사단을 안 만난대요. 왜냐하면 로비를 당할까봐 정책에 있어서 변경 시도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안 만난대요. 안 만나주지 않는데요. 근데 저희들이 3박 5일 기간 동안에 정말 미국의 내노라는 외교안보 분야의 최고의 정책 결정자들, 의회 지도자들 다 만났습니다. 에드로이스 외무위원장, 그부터 시작해서 인수위원회 아까 말씀드린 고문 부위원장, 뭐 등등 군사위원회, 그 로저스 그 상원의원, 뭐 등등 상하원의원들 많이 만났어요. 우리 정부가 그때 많은 노력했습니다. 3박 5일 동안. 그 당시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 12월 9일 날 표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저희도 심정을 오죽하겠어요. 근데 저희들 일정은 한 달 전에 다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 당시 정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한 뭐 외교부, 국정원 모든 기관에서 우리 트럼프 당선인이 워낙 얼루 튈 수 모르는 그런 사람이고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그 동맹국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때 우리 입장을 전달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상당히 국익에 불이익을 받을 거다라는 그 사명감 때문에 저희 특사단이 이 새누리당 방미 특사단이 그 여기 계신 우리 백승주 의원님, 그다음에 그 한미 FTA 관련돼서는 경제 전문가인 이혜원 의원님, 그다음에 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였던 윤영석 의원님, 정당 외교는 김세현 의원님, 그리고 인천시장을 역임하신 안상수, 통상문제는 안상수 의원님 이렇게 방문단을 구성했는데 저희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다 우리 입장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8년 전 얘기인데 아무튼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도 이제 마음이 이렇게 막 좀 열어지고 그래요. 근데 그 인수위원회 만나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그 중에 마샬 블랙번이라는 그 여성 의원이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에 참전했으니까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 의원들 만나니까 더 반가운 거예요. 다른 뭐 일화도 많지만 아무튼 역시 직접 이렇게 가서 대화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설득하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쭉 설명하고 그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백승주
우리 회장님, 전쟁협사 그 당시 이제 의원님이 그 충분한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 미국의 인수위원들하고 의회 지도자들한테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미 FTA 경제 문제와 관련돼서는 그때 의외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판단할 때 한미 FTA 관련돼서 이슈를 제기하면 이게 크게 뭐 도움이 안 될 것 같았는지 그때 당시에 한미 FTA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일기 때 저희들이 가서 노력했던 당시 당면 현안이었던 북핵 문제, 방위비 협상 문제, 그 다음에 한미 FTA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트럼프 2기 때 어떻게 하느냐. 트럼프 2기 때도 그대로잖아요. 변한 게 없어요. 북핵 문제도 그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김정은하고 직접 만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북 특사까지 임명했다는 거는 바로 직거래하겠다는 거예요.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에 중점을 많이 뒀잖아요. 그리고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그 미국 정상회담을 3차례 했어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싱가포르 회담, 하노이 회담, 판문점 회담, 이렇게 3차례나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결국 그 협상 딜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노딜로 끝났잖아요. 그때 뭐 스몰 딜, 뭐 빅 딜, 노딜로 끝났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스몰 딜이라는 것은 지금 두 축이잖아요.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의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제재하는 거. 그 스몰 딜은 뭐냐면 빅딜부터 빅딜은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되면 이 제재를 완전히 풀겠다는 게 빅딜이잖아요. 이거 갖고 이제 협상을 했던 겁니다. 스몰 딜은 북한의 그 핵과 미사일을 동결 상태로 가면 일부 제재 완화하겠다는 게 이게 스몰 딜입니다. 근데 결국은 스몰 딜도 아니고 빅 딜도 아니고 이제 노 딜로 끝났어요. 그게 트럼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폼페이오 장관, 국무장관이나 야스퍼 국방장관의 회고록을 보면 갑자기 그냥 주한미군 철수를 트위터에 올리려다가 그러니까 야스퍼 국방장관, 그 당시에 국방장관 회고록을 보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트위터에다가 주한미군 철수 올리기 직전에 말려서 안 올렸다는 거예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회고록 보면 주한미군 철수도 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설득했대요. 트럼프 대통령 다음에 당선되면 우리 집권 2기 때 하자. 트럼프 2기 때 우리 주한미군 철수를 가장 먼저 우선 정책하겠다. 이런 회고록이 다 우리 국민들한테 소개됐어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실 주한미군은 우리 해구산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 주한미군 철수하면 해구산이 접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북한의 핵에 어떻게 대응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은 삼축 체계라고 해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뭐 킬체인 시스템, 그다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MD, 뭐 대량 응징 뭐 이렇게 삼축 체계를 하고 있지만 이게 과연 북한의 핵 미사일에 고도화된 이 상황에서 대응이 충분한가? 사실 굉장히 갸우뚱하는 게 많잖아요. 결국 핵은 핵을 억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북한의 핵은 핵으로 같이 억제할 수 있는데 이 공포의 균형,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던 전술핵을 재배치하던 한미가 핵공유하던 그래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고 도발하지 않도록 핵균형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유지를 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이런 상태도 아닌데 그냥 주한미군 철수를 갑자기 해버리면 우리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인질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두려운 시나리오다. 그래서 트럼프 2기 때는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집중해서 해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최대 안보 위협이 이 북핵 문제예요.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인사들에게 전술핵 재배치해야 되는 필요성, 또
나토도 핵 공유하는데 나토 동맹, 한미 동맹 더 강력하면 한미 동맹도 핵 공유하자 이렇게 하든지 이것도 안 된다 하면 그러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결단을 낼 수밖에 없다. 스스로 우리도 핵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핵무장을 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저는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하고 한국 관계는 한미가 창조적 동맹 관계를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이 블루오션이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는 결국 머니 퍼스트잖아요. 비즈니스맨이에요. 거래를 하는 중요시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핵 문제에 관련돼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야, 대한민국이 차라리 핵을 보유하는 것이 동북아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같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근데 그런 뉘앙스를 좀 품었어요. 또 중국과 옛날에 중국이 한때 국제 제재, 유엔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 그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제재할 때 중국이 적당히 뭐 하려고 할 때 트럼프가 당신들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들 한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트럼프의 그 비즈니스 마인드, 그 열려있는 생각에 우리가 창조적으로 동맹관계를 좀 잘 해서 북한이 핵 비핵화로 나면 정말 다행인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도 한반도에 차라리 대한민국이 핵능력을 갖추는 것이 이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안정을 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새로운 또 타협도 일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 관련돼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은 성격상 말을 뱉으면 꼭 합니다. 무조건 하는 사람이에요. 행동주의자예요. 우리가 지금 뭐 방위비 분담금 이번에 토론회 때부터 100억 불 내게 할 거다. 본인이 계속 집권에 있었으면 100억 불 내게 했었는데 바이든 하는 바람에 뭐 돈을 충분히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언론 인터뷰에서. 그래서 저는 트럼프 2기 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 협상에 있어서 100억 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일정 부분 우리가 또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차라리 주고 우리도 받자 이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 하자. 그러니까 저 방위비 비용 문제에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주면서 우리가 필요로 했던 것들. 지금 우리가 제일 안보적으로 필요한 게 뭡니까? 북한 핵 위협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걸 통해서 우리 핵 능력을 고양시키는 방향. 이 좋다. 충분히 그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딜이 가능한 겁니다. 아니 김정은 트럼프만 정상회담 때 뭐 딜합니까? 빅딜 스몰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딜을 해야 됩니다. 이제 사실 햄버거를 가장 먼저 먹어야 거는 대한민국 대통령 김정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미 북한은 핵무장이 돼버렸고 핵이 있는 나라가 된 거고 그 위협에 빠져 있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하고 트럼프가 햄버거 먹으면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도 그런 식으로 일정 부분 우리가 부담하면서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가 또 방산협력 차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트럼프가 원하는 것도 우리가 들어주고 우리의 외교 역량이나 모든 걸 총 발휘해서 같이 한미가 시너지를 만드는 거, 블루오션으로 가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경제 문제인데 1기 때 한미 FTA 그때 지금도 좀 제가 좀 캐시천인데 우리 이제 백승주 의원님과 같이 특사단이 그 인수위원회
실무자들, 실구장급들하고 이제 오찬 타임이 있었어요. 그 워싱턴 미 의회 의사당 앞에서 이제 무슨 뭐 햄버거집 같은 데는 비슷한데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한미 FTA에 관련돼서도 뭐 개정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것 같았는데 우리끼리 밥을 먹는데 자기네끼리 한미 FTA 얘기 좀 말자 이게 좀 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수행했던 분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 좀 말자 얘기 좀 하자. 뭐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한미 FTA는 그대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미 FTA 개정해야 된다고 또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근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 지금 뭐 정영진 신세계 회장 마로라고에 가 있지만 조선업을 가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한 게 조선업이잖아요. 조선업 조선을 통해서 미국에 뭐 군함 수리도 하고 정비도 하고 우리는 뭐 조선을 발전하면 좋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산 쪽에 K 방산 쪽에 또 새로운 블루오션이 있을 수 있다. 그 조선업 단순히 조선업 미국의 함정만 고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약이라든가 뭐 저희들이 미국에 같이 미국과 함께 방산 쪽에 협력을 하면서 키워할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도 있고 또 새로운 여러 가지 필요성에 있어서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경제 분야는 새로운 좀 해법을 찾아서 협력해 나가면 트럼프 이기 때 우리가 피해의식만 너무 갖지 말고 트럼프가 핵 문제 관련돼서 뭐 또 김정은하고 해서 우리 그냥 패싱하고 우리는 북한의 김정은의 그 핵으로 또 인질이 돼서 공포에 시달리면서 이 안보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또 방위비 분담금 더 올려달라고 그래 올려달라는데 안 주면 주한미군 철수한다고 막 협박하고 이게 문제 그다음 관세 또 올린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우리는 어떡하나 고민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창조적인 외교 창조적인 한미동맹 관계로 가자라는 기치하에 블루오션으로 나가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해법을 잠깐만 제시하고 미국에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역량도 할 수 있는 나라다. 그런 국민이고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도 돼 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행스럽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뭐 방미 문제에 대해서 고민 생각하고 논의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권한대행 체제지만 그 주미대사도 역임하시고 한미 관계 아주 굉장히 박학다식하신 분이니까 뭐 방미할 수도 있다. 또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특사단을 만들어서 갈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잖아요. 우리 그 국민의힘이나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무조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가서 한 명을 만나도 두 명을 만나도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특사단이 가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사들 또 싱크탱크들을 만나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는 거 다 미국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그것이 다 트럼프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한 달 남았지만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일주일 남았더라도 달려가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블루오션을 새로 만드는데 귀를 열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트럼프 일기 때 방미 특사단의 일원으로 다녀왔던 그런 소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걸로 준비했던 그 트럼프 2기 한미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해법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장면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12월 5일 날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그 출발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럼프 인수위원회 필로 고문 만난 장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블랙번 우리 백승조 회장님이 계시고 안상수 의원님, 이혜원 의원님, 김세현 의원님, 이영수 의원님 계시고 그 쭉 사진입니다. 예, 이렇게 에드로이스 하원 회장 갖고 이렇게 백승조 의원님 계시네요. 이렇게 로저스 군사위
하원. 사진 이왕에 준비한 거 구경하시라고 좀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벌써 8년 전이네요. 그 타임머신 타고 그때로 간 것 같아요. 너무 상황이 그 당시 정치 상황하고 한미 현안 관계가 대동소이하니까 참 마음도 저런 가지자 많은 생각이 드는데 1기 때 경험을 통해 2기가 좀 잘 이렇게 좀 넘어가서 우리 대한민국 국익이 손상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원해철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네. 만약가 방위비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인상을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응하는 딜을 한다라고 친다면 의원님께서 그런 방위비분담금 인상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한국의 경제 문제라든가 또 아니면은 또 주변국, 주변 세력과의 특히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동될지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위비 인상과 관련돼서요? 네, 그렇습니다. 방위비 인상 관련돼서는 그냥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물가 상승분에 기초로 해서 양국 간에 협의하고 또 우리는 대한민국은 주로 이제 그 시설 유지 이런 데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 비용 지원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자기들 미군들 월급 주고 하는 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그 트럼프 당선인은 그 한미 군사 훈련할 때 그 전략자산이라고 있습니다. 뭐 항공모함이 오고 큰 전투기들이 오고 뭐 이런 그 비용 전략자산 한미 연합 군사 훈련 때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한국이 다 대라 뭐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적절 상식선에서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돼도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 방위비 분담을 해도 대한민국 속에서 녹여낼 수 있는 비용이 있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몫이 그걸 잘 판단해서 추가로 우리가 부담하고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같은 걸 통해서 그 농축이나 제철이 같은 문제가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일본은 하고 일본 정도 수준까지면 되거든요. 일본은 지금 하면서 왜 우리는 안 하냐?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산협력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꼭 그 딜에 있어서 불리임만 당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잘하면 우리 입장은 충분히 개진하고 더 많은 성과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주권 주고 예를 들어서 뭐 5개를 주면 우리가 6개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체크 남방 입은 남자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의원님 강연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했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전술핵 재배치와 한미 핵 공유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진 않을까라는 의문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국제사회 반응이 어떨지는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미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9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 선언을 했는데 북한이 이미 약속을 어겼어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NPT 탈퇴하면서 지금 6차례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미 깨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약속을 지켜서 당시 대한민국에 있던 미국의 전술핵은 다 철수했죠. 우리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자위권 차원에서 노력할 정당한 거죠. 그러니까 NPT 체제에서도 NPT 조약에서도 10조에 보면 그 우리가 그 상대 인문 국가가 그 핵의 위협이
어마어마한 위협을 다가올 때 같이 NPT를 탈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NPT 10조에도 뭐 다 아시다시피 그 핵의 위협이라는 것은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일본이 그 리틀보이 팬맨이라는 원자탄 2방으로 항복을 했고, 그 국방장관이 아니라 그 국무장관, 그 헨리 키신저라는 국무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이웃 국가가 핵을 가졌을 때 같이 핵을 갖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한스 모겐스라는 국제정치학자는 뭐라 했냐, 핵이 있는 나라가 없는 나라하고 싸울 때 핵이 없는 나라는 옵션이 2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무조건 항복하든지 아니면 싸우다 죽든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핵이 있는 나라가 없는 나라는 이게 뭐 그 경쟁이 쉽게 말해서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 한 사람은 총을 겨누고 있고 한 사람은 칼을 들고 결투를 하고 있는데, 이 결투는 총 가진 사람 마음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냥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북한은 우리한테 총을 겨누고 있고 대한민국은 칼을 겨누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총을 겨누려고 하니까 미국에서 야, 총 겨누지 마, 내가 대신 겨누줄게. 이거 미국이 북한을 총 겨누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해부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나를 너 쏘면 내가 대신 쏴줄게. 이게 해부산, 일종의 해부산이에요. 근데 미국이 계속 이게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화장실 말이 뭐 어디 팔이 아파서 내릴 수도 있고 화장실 갈 일도 있고, 그때 북한이 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같이 우리도 총을 겨누고 있어야지만 공포의 균형이 일어나서 너 쏘면 나도 쏜다, 도발을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균형. 그래서 한반도에 그 북한이 핵을 비약화시키면 제일 좋죠. 핵이 없는 나라 얼마나 좋아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이 핵 없는 세상 굉장히 그거 좋아하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핵과 미사일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또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어마무시하게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상공에서 와서 군사훈련하고 이러는 거예요. 카디지라는 우리 대한민국 영어에서 막 비행기 훈련을 그러잖아요. 어디 우라통 터지는 일이죠, 사실은. 여기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대한민국 우습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고 있으면 어디 감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우리나라 영공에서 군사훈련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 비핵화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우리도 할 수 없이 핵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전술핵 재배치 아니면 나토식처럼 나토 핵공유처럼 한미 핵공유, 그것도 안 된다. 그거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들어줘요? 그럼 우리 스스로 살아야지. 자체 핵무장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안위는 다른 나라가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최소한의 단계를 주장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단계. 우리가 살기 위한 거. 대한민국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가 다 무너집니다. 아시다시피 요즘에 얼마나 지금 달러도 올라오고 난리예요. 이 정치가 불안하고 안보가 불안하면 경제 하루아침에 막 사상 누각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보의 중요성은 모르지만 위기 시에는 안보가 다른 걸 다 집어삼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안보는 이 공기 같은 거라서 아주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되고, 특히 북핵 위협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트럼프 이기 때 안전히 대한민국 핵 걱정은 없는 이런 시기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거꾸로 역발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용산 특강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강연해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열강을 해주신 원유철 위원님께,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기념사업회 회장 백승규입니다. 원유철 대표님과 전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앉으시죠. 미안하게. 제가 마지막 국회 보직이 국방위원회 간사가 아니고 원내 수석이었는데, 미래한국당 대표하실 때 제가 원내 수석으로 쫄병이었습니다. 쫄병이었고, 오늘 강연 들으면서 한 시대 정치인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통찰력이라는 게 있는데,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벌써 14년 전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국방연구원 학자로 있었는데 저를 소환을 했습니다. 저는 정부 사랑이니까 백승규 박사 방에 좀 오세요. 그러니까 또 긴장해서 갔습니다. 가니까 국방위원장이 하는 말씀이, 우리도 핵 개발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핵개발 국방위원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길래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핵개발해가지고 난리인데 남측 국방위원장이 또 핵개발하겠다고 제가 중간에서 말렸습니다. 말렸는데 세월이 지나서 14년이 지났어. 지금 생각하니 그때 얼마나 인사이트 정치인에게 필요한 통찰력을 가진 정치인이었는지 오늘 새삼 느꼈습니다. 오늘 질문을 못해서 좀 아쉽다 하는 분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마련한 게 리셉션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청중과 이렇게 연사가 저명 연사가 같이 차 마시면서 사진도 찍고 명함도 교환하고 또 궁금한 거 질문하는 리셉션이 멋진 리셉션이 준비 있습니다. 연말에 또 뭐 바빠서 가셔야 될 분은 할 수 없지만 오신 분 모두 리셉션장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다 귀한 손님이지만 우리 진짜 거의 모든 우리 용산 포럼에 참여해 주신 윤주경 전 국회의원님 미래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오셨어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좀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만 용산 포럼에 자주 와서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내년에 다시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서 봉사할 공공기업에서 봉사할 기회를 얻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뭐 비밀이라 그래요. 그래서 절대 저한테도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 하는데 박수로 축하 한번 해주세요. 네. 공공기관장 가시더라도 내년 1월달에 또 오시길 바랍니다. 리셉션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산 특강 리셉션은 특강의 새로운 문화를 여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어서 용산 특강에 참석해 주신 이동춘 선생님의 건배사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937년생입니다. 저는 제 2차 세계대전 그때 제가 일본에 살았습니다. 국민학교 고구모이 갖고 1년생이 그래서 1학년까지 다니고 해방되고 나서 일본에서 그 당시에는 연락생을 했어요. 무슨 배 타고 부산으로 왔어요. 우리 조국에 이제 해방됐으니까 또 그 다음에 또 한 5년 있으니까 유교사학교 일어나가지고 또 국민학교 그 당시 부산에 그 영성 국민학교인데 그 국민학교 미군 부대에 철도 그 헌병대라고 있어요. 이제 전쟁이 났으니까 묵자가 많이 부산 부두로 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그 미군 헌병이 있어요. 철도 헌병이라 그러죠. 거기에 또 내가 일을 했어요. 예. 그때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때 영어도 배우고 또 일본도 조금 대전 때 겪고 그때 뭐 함정이라는 일본말로 간사이끼 그래요. 간사이끼. 그리고 또 레이편이라는 거 소위탄이라는 게 있어요. 밤에 막 소매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막 내려와요. 그런 과정에서 그때 내가 어리니까 이제 그 기억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 2차 대전도 6.25 사변도 맞이했고 그 당시에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군대도 안 가고 또 이 용산에 1965년도도 올라왔어요. 그냥 뭐 용산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여기 뭐 영어 뭐 번역하는 데 있고 뭐 여러 있어요. 제가 또 공군에 있을 때 또 오산 비행장에서 K55라고 오산 비행장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공군 비행장, 오산 비행장, 군산 비행장 K55라는 거죠. 오산 비행장 지금도 있지만 그 오산 비행장에서 내가 군대생활을 했어요. 제가 나이도 90대 되고 이제 인생을 이렇게 다 살았는데 앞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참 젊은 사람은 우리 겪은 그 옛날 그런 안 겪었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을 한 겁니다. 너무 우리나라에 못 살았습니다.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될 줄 믿고 또 앞으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또 보호해주고 하니까 잘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이 앞으로 일어날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위하여. 위하여.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인상이 들었고요.
저는 특히 이 의원님께서 이 같은 내용의 강연을 전쟁기념관에서 해주시기 정말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6.25 전쟁이 끝나갈 때 휴전협정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다 아시겠지만 아신 것처럼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그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휴전협정을 딜로 삼아서 한미 방어 조약을 달성하는 퇴거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강한 안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이어져 오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의 역사와 지금의 현실이 이어져 있는 저는 정말 잘 알 수 있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인상 깊은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준비된 가발을 드시면서 정답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